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문학 계속 이어서 갈게요. 8차 시 수업이고요. 22강입니다. 교재 185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전 소설 쭉 이어지죠. 제가 바로 앞 시간에 고전 소설 부분은 전체 줄거리 하고요. 우리 교재 논문 훌륭한 교재잖아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 정도 읽어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좋다고 했죠. 전체 강독은 안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 외에. 자, 한번 보면 김시습의 원래 한문 소설이죠. 다만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한글로 풀이해서 당연히 나오고요. 현대어로. 자, 보면 만북사 접포기라고 해가지고요. 만북사에서 접포를 하는 이야기 기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 접포라는 것은요, 일종의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굴려서 높은 끝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보면 남원에 있는 양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벼슬하지 않은 젊은 남자를 생 이렇게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시성을 가진 양승이라는 사람 등장하고요. 외로운 처지네요. 우리 1번 지문의 5번째 줄 보시면 항상 이제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이 직접 읊는 시 같은 경우는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뚜렷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 시는 한번 보시고요. 보세요. 자, 5번째 줄이죠. 한 그루 배나무꽃 쓸쓸함을 달래주나 가련이도 밝은 달밤을 저버리누나 청춘의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로 외롭다라는 정서 직접 드러나네요. 자, 어디선가 미인이 봉황통소 부는구나. 비취세 외로이 나라 짝을 맺지 못하고 원앙새 짝을 잃고 맑은 강에 몸을 씻네. 어느 집에 인연이 있나 바둑으로 점치다가 밤엔 등불꽃 전복하고 근심스레 창에 기대나라고 해가지고요. 인물의 외로운 처지가 이 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 줄 재밌죠? 읊기를 마치자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좋은 짝을 얻고자 하니 어찌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가. 뭐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인간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절대적 존재의 목소리겠네요. 그죠? 요거 비현실적인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2번 지문 보시면 그죠? 이제 둘째 줄에 만북사를 찾아 등불을 켜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는데 양생이 불전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죠. 물론 불상이 갑자기 움직이진 않았을 거고요. 이번 거는 부처님 겁니다 하고 양생이 저포를 던지고 이번 거는 제 겁니다 해서 양생이 저포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양생이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략 부분에는요.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너무 외롭다라는 식의 이제는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축원문을 올려요. 그래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죠? 불상 밑에 숨었던 양승이 나타나서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고요. 여인 집에 가서 며칠 밤을 함께 지냅니다. 그 이제 3번 지문인데요.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됐다.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해가지고요. 자,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주십시오. 일단 여인이 뭐 그릇 주면서 절 앞에서 만나서 우리 부모님 뵙자니까 양생은 의심 없이 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중략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인 부모 일행이 절로 오기는 오는데 그 일행 중에 하인이 보고 저 남자가 은그릇 들고 있는데 저 은그릇 우리 아가씨 묻을 때 같이 물어줬던 건데 저 사람 수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부모가 양생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바로 도둑놈으로 몰지 않고요. 자, 4번이 거기에요.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왜요? 자기 딸은 이미 죽었는데 그죠? 만났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 186쪽입니다. 내겐 딸이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해가지고 여인이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양생의 앞에는요, 그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잠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계량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두고 장사를 미뤄보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휘 뜻 같은 건 어휘풀이에 다 있으니까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죠? 자, 일단은 양생은 이게 뭡니까? 쉽게 믿기지는 않겠죠. 자신은 너무나 실감나게 여인을 만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딸하고 같이 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5번 지문 보면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죠? 여인과 만나서 절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인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양생에게만 여인이 보이는 거죠. 그죠? 양생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는 거, 특별한 관계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에 뭐가 남아 있냐면 여인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어서
그죠? 외구 침입 때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남자와 연을 맺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잠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연을 맺은 거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여인은 떠나고요. 그다음에 6번 질문. 장례를 지낸 후에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토지와 가옥을 다 팔아 절간으로 가서 사흘 저녁을 연달아 지를 울렸더니 여인이 공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자, 저는 낭군의 은덕을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교의 윤회 사상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죠. 아, 근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뭐 약간의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절망한 양생이 마지막 두 줄이요. 양승은 그 후에 다시는 장가가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아는 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고전 소설 같지 않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체크 좀 하셔야겠죠. 자, 이런 소설을 명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 정리 보면 이 명언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인연, 사랑을 다루는 소설을 명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186쪽에 작품 감상하기 1번만 잠깐 보죠. 그죠? 이 만복사 저포기가 김시습의 금오 신화에 실려 있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고요. 그다음에 소재와 주제가 비현실적이고 내용이 비극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나오는 산 남자와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인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김시습 그러면 기후정난 이후에 그죠? 생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산 남자와 죽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신화화 그다음에 죽은 단종의 이야기로 치환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국어 시험에 나오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요. 정답률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80% 이상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말투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런 기본 작품들 보시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의 홍길동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허균의 홍길동전이고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지문. 자, 첫째 줄에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물었다 해가지고요. 길동이 이제 마당을 배회하고 있는데 마침 공도 그때 배회하다가 마주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 전개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죠. 그죠? 그냥 길동이가 배회할 때 마침 그때 우연히 공도 길동의 아버지죠. 마당을 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자지 않느냐 그랬더니 1번 지문의 셋째 줄이죠. 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길동이가 서자기 때문에 그죠? 소자라고 하지 않고 그죠?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길동이 서자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하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중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이 길동의 말을 통해서요. 이 당대 사회의 문제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적서 차별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물론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상과 연결한다면 천부인권 사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공이 말뜻을 알지만 일부러 책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길동이가 소인도 대감이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됐는데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홍판서가 꾸짖게 되죠. 그다음에 2번 지문 보면 길동이가 첫째 줄이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세 번 울고 지나가기 뭔가 불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길동이가 도수를 써서 그죠? 그 암살자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고전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비현실성, 정기성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길동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수를 부리는 장면에서 길동의 뛰어난 면모, 영웅적인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제라는 암살자가 나타나서 물리치는 건데요. 189쪽에 3번 지문 보죠. 자,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란이 이 초란은 홍판서의 첩입니다. 그죠? 초란이 무녀 그리고 관상녀. 무녀는 무당이죠. 관상녀와 더불어서 상공과 의논하고 이때 상공이라는 것은 홍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홍판서는 길동이를 죽일 생각이 아예 없었고요. 이런 것들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길동이를 속이려고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요 하면서 특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길동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요. 그죠? 오히려 특제를 죽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초라는 죽이지 못하고 이 관상녀도 죽이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길동이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런 것들 시험에서 이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어려운 소설 아닙니다. 작품 감상하기 1번 보시면 홍길동전의 주제 해가지고요. 이 적서차별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사회 부조리 척결, 길동이가 활민당 조직해가지고요. 탐관오리를 혼내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율도국 등을 통해서 이상구 건설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죠. 4번 율도국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선 밖에 새로운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조선 사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외부에 새로운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현실에서 그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소설 아니죠? 문제들은 쭉쭉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191쪽에 구몽이라고 나와 있고요. 김만중의 소설이죠. 홍길동전을 뭐 최초의 국문 소설 그러는데 문학사적 의의는 요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몽 김만중의 소설이고요. 요거 작품 제목이 이미 잠깐 보죠. 적지 마시고요. 193쪽에 예,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작품 감상하기 1번에 구몽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는 아홉 구자잖아요. 인물 뜻하는 겁니다. 성진과 팔선녀라는 인물 뜻하는 거고요. 운이라는 것은 구름 문자인데 우리 구름은요. 바람 세게 불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그죠? 이 구몽의 주제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몽이라는 것은 꿈몽자인데 이 소설의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소설 보면 성진이라는 불지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는 꿈을 꾸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진과 팔선녀가 꿈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 정도 제목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191쪽의 1번 지문은요. 이제 성진이 전체 줄거리 읽어보세요. 꿈속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다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삶이 허무하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인과 첩들에게 나 이제 불도를 찾아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별의 술자리를 가지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성진이에게 꿈을 꾸게 해서 알게 하고자 했던 부분을 꿈속에서 성진이가 양수유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이의 스승이죠. 꿈속에 나타나서 꿈을 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한 호승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넷째 줄에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뵙습니다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양소유, 그죠? 즉 성진이는요. 지금 꿈속에 나타난 스님이 자기의 현실에서의 스승이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죠. 자, 다섯 번째 줄 갑니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이 답례해서 말하기를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 노승이 오니까 그냥 존대 의미로 쓰는 거지 아직 현실의 일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자, 호승이 웃으면서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있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하고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 하거늘 갑자기 깨우쳐 능판왕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하게 가노니 한 화상이 법제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그러니까 꿈속에서 본 그 스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죠. 양소유로 살아가면서 그죠? 이 꿈속에서 오히려 꿈속의 꿈을 통해서 그죠? 육관대사가 불경을 강론하는 현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몽중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양소유로 사는 꿈을 꿀 때 겪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호승이 웃으면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꿈속에 잠깐 만나본 이는 생각하고 10년을 함께 하던 일, 그죠? 우리 동처라는 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함께 살아가던 일을 모르니, 그죠? 자, 누가 양장원을 충명 타고 하더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아직 양소유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승상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망연해서 소유 15, 6세 전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16에 급제해서 연에서 직명이 있으니 벼슬 했으니 동으로 영국의 봉사 사신으로 다녀오고 서쪽으로 토분을 정벌할 외에는 일찍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언제 사부와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으리 했더니 호승이 아직 꿈을 끼지 못하였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소유로 살아가는 꿈속에 육관대사가 나타났지만 자신이 원래 성진이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하는 거고요. 자, 2번 지문에서는요. 육관대사가 꿈을 깨워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2번 지문의 셋째 줄 볼게요.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난간을 두어번 두드리니 호련히 내역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누대 얘기하는 거죠. 끼어서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자 이제 도술로 뭡니까 꿈을 깨워주는 거고요. 고전 소설의 정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확인되는 거죠. 자, 승상이 아득해서 취몽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돼서야 소리 질러서 가로되 어찌 바른 길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한술로 놀립니까 하고 나서요. 자,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 부분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환몽구조의 소설에서요. 꿈을 깨는 부분이다 그래서 강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그래서 정이 놀라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포단이 앉았을 때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빛이 없더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성진이가 꿈속에서 양소유로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양소유로 한평생을 살았던 꿈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에서는 향로의 불이 꺼지고 그다음에 달이 지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양소유로 한평생 살아가는 그저 한평생 살아가는 꿈을 꿨던 게 사실은 저녁에서 새벽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인간의 한평생이 한순간에 짧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의식을 바로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92쪽 보면 그죠? 3번 지문에서 이제 이 꿈에서 깨서 성진이가 자기가 승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줄 볼게요. 그죠? 3번 지문 둘째 줄 맨 끝에 정신이 황홀해서 멍해서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하 도량의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이제 이 구절 보세요. 처음에 스승에게 꾸지람 들어서 풍도로 가고 그죠? 지옥으로 가고 자 인간 세상의 환생해서 양가의 아들 돼서 장원급제 한림 학사하고 출장 입성해서 공명신태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자신의 꿈에서 겪었던 일을 쭉 회상하는 부분이죠. 자, 지금 등장인물의 회상을 통해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음의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렇함을 생각을 잘못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라고 해가지고요. 부귀와 남녀의 정욕이다 헛된 일이다 해서 역시 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지문에 이제 성진이 육관대사를 찾아가서 잘못을 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둘째 줄 보죠. 대사가 소리에서 묻되 4번 지문이에요. 성진아 인간 부기를 지니니 과연 어떠하도냐. 뭐 모르지 않잖아요. 다 육관대사가 설계한 꿈 아닙니까? 거의 인셉션 수준이죠. 그죠?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 그 꿈 꾸고 나서 뭔가 깨달은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진이 고도하면서 자,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가 불초해서 염려를 그럼 먹어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 다시 태어날 것이오늘. 자, 요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세라는 것은요 고통만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다시 윤회한다라는 것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겪는 벌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사부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했더니 대사가로되 내가 신나서 갔다가 그저 흥이 다해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을 하겠느냐. 넷도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내가 아직 꿈을, 이때 꿈이라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맥락이죠. 어리석음을 깨지 못하였도다. 자,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이거 호접지몽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진짓 것, 참된 것인 줄 분변치 못하다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은 꿈이 아니냐라는 게 이 호접 지몽에서는요 인식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성진이가 얘기하는 건 내가 인간 세상에 떨어지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꿈으로 대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인세와 꿈이 다르다고 성진이가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육관 대사는 그죠? 인세와 꿈이 다르다는 거 이거 다 아직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육관 대사 입장에서는 인세나 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 실제로 살아가는 거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꿈을 꾸는 것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세와 꿈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장자의 호접지몽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헛된 것이라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인세와 꿈은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진이가 제자가 아득해서 어리석어서 꿈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깨닫게 하소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진이 꿈속에 팔선녀도 함께 꿈을 꾸거든요. 거의 공유몽의 수준이죠. 그죠? 자꾸 인셉션이 생각이 나요. 이게 김만중이 이 논란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팔선녀도 그 꿈속에서 성진이의 부인과 첩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이 욕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략 부분에 선녀들도 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해서 육관제사가 제자로 받아줘요. 자, 5번 지문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국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꽃이 비가 치리리더라. 부처가 축복하는 상황이고요. 자, 설법함을 장차 마침에 내 귀 진언, 그죠? 진리가 담긴 부처의 말을 암송해서 가로되 자 보죠. 일체 유의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죠? 유의법이라는 게 인연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자, 같다는 거죠. 몽환포영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로 이슬 같고 여 또한 뭐 같다 전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인간사 모든 일들이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은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불교의 공사상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를 역시 이 진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리 이르니 성진과 여덟 이고 여승이죠.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과 깨달음을 얻고 자, 대사가 성진의 계행이 높고 순숙함을 보고 대중을 모으고 이제 성진을 후계자로 삼겠다 얘기를 하고요. 193쪽이에요. 자, 염주와 바리와 정병과 석장과 금강경 일관을 이제 후계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성진을 주고 서천으로 가니라. 그리고 이제 성진이가 가르침을 베풀고요. 존경받다가 그죠? 모두 이제 극락세계로 가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 불교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결말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구운몽은 뭐예요?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인생 무상이라는 이 주제를 전달해 주는 한자 성어가 많기 때문에 193쪽 보조단 보세요. 예, 요거 인생 허무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 알아두죠. 인생무상, 남가일몽, 노생지몽, 영침, 일장춘몽, 일취지몽, 한단지몽 이런 것들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뭐 어휘 문제로 이 구운몽 주고 나서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고요. 자, 주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작품 감상하기 2번에 보면 사상적인 배경 해가지고요 유교, 불교, 도교적인 측면이 다 나타납니다.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의 구운몽의 구조 보면 일단 환몽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만히 보면 전체 현실의 틀 속에 꿈속의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양소유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독립적으로 삽입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 표 보면 현실, 꿈, 현실 해가지고요. 꿈속 이야기가 내화가 되고 현실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 외화가 되는 건데 이게 다른 환몽 구조의 소설과 좀 다른 점이 오히려 꿈속에서 양소유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죠. 그죠? 더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의 현실은 천상기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꿈속의 이야기가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환몽 구조의 소설과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몽자료 소설이라는 거, 몽자료 설화라는 그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환몽 구조의 소설에서 다만 꿈속에서 현실 속에 자신을 잊고 그저 완전히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몽자료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심청전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번 보죠. 자, 전체 줄거리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1번 지문 보면 이제 얘는 뭐냐면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팔려가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진지상을 차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첫째 줄 보죠. 아버지 진지만이 잡수시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자, 아가 너 몸 아프냐? 심청이가 훌쩍훌쩍하니까 그죠? 감기가 들었나 보구나.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15세지 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팔려간다는 얘기를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뻐해 주던 장승상 댁에 양녀도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입니다. 자, 부녀의 천륜이 주가님 몽주가 어찌 없을 소냐. 요거 이제 서술자가는 말이죠. 편집자 중 논평이고요. 자, 신봉사가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꿈을 꾸니 해가지고요. 큰 수레를 타고 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게 이 꿈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꿈속에서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꿈인데 실제로는 인당수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과 실제 상황이 반대된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도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심청이가 황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말과 관련지어 본다면 이때 꿈이 일종의 복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청이가 사당에도 인사를 드리고요. 자, 2번 지문에 보면 자, 심청이가 끝내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네요. 제가 불효 여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소.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를 주오리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가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공의의 민간신앙이 드러나죠. 행선날이니 저를 오직 망종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람이 슬픔이 극진하면 도리어 가슴이 막히는 법이다. 편집자 중 논평 확인하시고요. 이거 제가 문학 이론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 분석이 다른 소설 속의 다른 등장인물의 것이 아니면 이거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봉사가 이제 분노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그죠? 자, 196쪽 보죠. 첫째 줄에 내 이 선인 놈들아 장사로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수하는 걸 어디서 보았느냐.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재앙이 없겠느냐. 눈먼 놈의 무남 동녀 철모로는 어린 것을 나무르기 유인하여 산단 말이 웬 말이냐. 쌀도 싫고 돈도 싫고 눈뜨기 내다 싫다. 너희 놈들 나 죽여라. 평생의 맺힌 마음 죽기가 소원이로다. 나 죽는다. 지금 내가 죽어놓으면 내 놈들이 무사할까. 이 무지한 강도놈들아 생사람 죽이면 대정통편 유리니라 법에 따라 처벌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듯 신봉사가 홀로 장담하고요. 이를 갈며 죽기로 길을 쓰니 심청이 자기 혀를 깨무는 상황이죠. 부친을 붙들고 아버지 이 일은 남의 탓이 아니오니 그리가 마옵소서. 자, 부녀가 서로 붙들고 뒹굴며 통곡하니 도화동 남녀노소 니안이 슬파리 해가지고요. 딸에게 실제 사정을 듣고요. 슬파는 신봉사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줄도 편집자 중 논평이 되는 거죠. 심청전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말 그대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196쪽에 작품 감상하기 3번 한번 보죠. 이 심청전에 반영된 당대 사회상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 신봉사 심청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당대 민중의 궁핍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심청이가 효행을 하고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황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도 자기 희생이나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 고귀한 신분에 오를 수 있다는 당시 민중들의 신분 상승 욕구가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요.
자, 198쪽의 토끼전까지 한번 볼까요? 토끼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는 하고요. 자, 1번하고 2번 지문은 그죠? 이 토끼를 유혹해서 용궁으로 데려가다는 자라와 토끼가 만나는 장면인데 토끼가 자라를 되게 예의 없이 대하고요. 3번 지문에 토끼가 자기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자라에게 하는데 좀 허세가 있죠. 한번 보세요. 토끼 가로되 내가 세상의 만고풍상을 다 겪다시 파였으되 그대 같은 호걸은 이제 처음 보는 도다. 그죠? 앞에서 실컷 못생겼다고 놀렸잖아요. 그죠? 이 반어법이고요. 자라 가로되 그대 연세가 얼마나 돼간데 그다지 경력이 많다노뇨 해가지고요. 토끼가 중국 아주 고대 그죠?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자기가 다 아는 사이고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자기 나이가 많다는 것을 허세를 부리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허장성세가 그대로 드러나고요. 앞부분은 해악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지문 보면 중간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토끼가 이제 간 밖에 있다고 속인 다음에 그죠? 별주부와 함께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4번 보죠. 밤에 즐겁게 놀고 이튿날 왕께 하직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창파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와서 육지에 내려 자라에게 하는 말이 내 한 번 속은 것도 생각하면 진더기가 나거든 하물며 두 번까지 속을 쏘냐 내 너를 다리뼈를 추려 보낼 것이로되 10분 용사하노니 너의 용왕에게 내 발로 이리 전하여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었다 넣었다리요 너희가 나한테 속은 거다 얘기하는 거죠 신출기부란 꾀에 너희 미련한 용왕이 잘 속았다 하여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저 자라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전하여 알 일이 없더라 해가지고요 편집자 중 논평 서술자의 개입 확인이 됩니다. 그죠? 신나는 토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작품 감상하기 1번에서 주제만 확인하죠. 한 번쯤은 읽어둘 만한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그다음에 허용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라를 통해서 비록 토끼를 속이기는 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면적으로는요. 서로 속이는 세태에 대한 풍자. 자라는 토끼에게 용궁에 가면 출세할 수 있다고 속이고요. 토끼는 용궁에서 살기 위해서 간을 밖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속이는 세태에 대한 풍자, 그 다음에 현실 권력의 무능함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재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백성, 그 다음에 자라는요 충성심이 강하지만요, 그죠? 오직 권력에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관료를 상징하고요. 용왕은 권위적이고 부당한 지배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토끼전은 학창 시절부터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해 두시고요. 자, 22강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죠? 산문들 다 강독하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중심으로 쭉쭉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들 잘해 주시고요.